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교수가 발표한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학력을 중요시한다고 알려진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고 아예 귀족 학교가 따로 있는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2000년에 비해 상관관계 수치가 2배가 높아졌고 특히 다른 나라가 최근 5년간 그 수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더욱 높아졌고 하위 20%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잘 살면 아이 성적도 높은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심하고 그 심해지는 정도와 그 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한번 흑수저는 영원히 흑수저인 국가가 되어간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이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사회에서 복지, 인권, 노조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빨갱이 소리하는 분들이 있죠. 본인이 갑부 아니면 그런 소리들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만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자식도 함께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개천수 용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한 10몇 년 됐거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주호 교수님 저희가 한번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수치화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교육이 그걸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교육조차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를 TV 생중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 촬영이나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해서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거든요. 예, 강제한 게 아니라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뭐 피고가 다 부동의한 것도 부담이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 기본이니까. 예. 근데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공익성이 부족하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이 결과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천 몇백만이 이제 몇 개월 동안 거리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국민들 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기업주잖아요. 예. 그런 재판이 이제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데 그 선고를 중계하는 게 공익성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재판이 선고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판결 내용은 어차피 다 기사로 나오게 되고요. 내용도 다 알려지게 됩니다. 네. 피고인 얼굴을 보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 그 내용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도 공익성이 없다. 공익성이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생에 이거보다 더 큰 재판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삼성의 오너가 이런 재판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했다고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재판이 공익성이 없으면은 어떤 재판이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다루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결과가 어떻든 아주
대단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용 선고 재판은 생중계를 부장판사 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냥 저희는 어떤 사진도 못 찍겠으니까 촬영도 안 되겠으니까 예. 아예 텍스트만 보게 되겠네요. 네, 허용된 150명만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달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기자들이 들어가서 지면 중계는 하겠죠. 어쨌든 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관련 뉴스 JTBC에서 나왔습니다. 장 전 차장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1년 동안 15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건데요. 2015년 중반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입니다. 상당수는 업무 시간에 이뤄졌고요. 이 전 실장을 통해서 각종 정보가 장 전 차장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무였어요, 업무. 예. 150여 차례면 1년에 주말 빼고는 이틀에 한 번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 삼성이 정부 위에 있다는 이야기, 반농담처럼 많이 했는데, 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실제 내용도 업무와 연관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문자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현수 전 실장이 장 전 차장한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감사원 인사라든가, 또는 뭐,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사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받고, 뭐, 이게 다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통화했으니까. 예, 통화 문자 모두 합쳐져 있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통화를 했을 때는 무슨 정보가 왔는지 알 수가 없죠. 문자로 드러나는 게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이나 합병과 관련된 정보였는데, 그리고 추가로 이 정도로 장충기 사장급이죠. 네, 사장입니다. 네, 사장급이죠. 미전실의 차장은 사장급입니다. 낮은 것 같지만. 그리고 미전실 있는 분들은 다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출신들로 이루어진 미전실의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자기는 미전실에 근무하지 않았다. 미전실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국정원의 이제 추국장 얘기도 저희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3인방 인맥이고, 최순실 라인이고, 그리고 국정원 자체 조사라도 국정원의 그 개통을 거치지 않고 추국장이 직접 청와대에 직거래했다라는 거죠. 청와대에 직거래했다는 얘기를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국정원이 인정한 바가 있는데, 아니죠, 김명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양반이 인정을 했죠. 그런데 네, 이병기 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병기 원장입니다. 예.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네. 그렇게 국정원과 긴밀하고 그리고 직접 커넥션이 있고 최순실 라인과 국정원이 하는 걸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삼성이 최순실 존재를 모릅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최순실 존재를 모른다고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으니까 삼성의 주장대로 앞뒤가 맞추려면 최순실 몰라야 되거든요. 모른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황이시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보수단체를 동원을 한 정황이 나왔다라는 SBS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박영수 특검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수첩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해당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4월 재보선 대응이라는 메모인데요. 해당 부분에는 A 후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건강한 시민운동, 진영과 진영 싸움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우파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우파 시민사회 활동화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특검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당시 청와대가 우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201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참 잘 만들어요. 우파 시민 활동화, 건강한 시민운동. 이게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나 각종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청년 단체들이나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관변 단체고 청와대 혹은 국정원 혹은 뭐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누구나 다 했죠.
누구나 다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입증하려면 이런 사정기관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요.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을 뿐 다들 알고 있었죠. 이런 단체들이 이런 관변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관변 단체가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건 이제 이번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수사하면서 여기를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거겠죠. 자, 다음 수는요. 어제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모임에서 출발한 늘 푸른 희망연대 등을 한 건데요.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 민간인 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된 범죄 혐의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들을 원세훈 전 원장과 이미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댓글 수사 관련해서 주요 관심사가 두 개로 압축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그 위에 국정원 직원이 누구고 그 위에 지시자는 누구고 그 위에 간부는 누구며 그렇게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언론도 거론하고 있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지금은 완전히 활동이 멈췄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고 한데 그때 활동하던 이 조직이나 망, 특히 국정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망들, 혹은 뭐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주 은밀히 있는 조직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나. 예. 왜냐하면 그렇게 유추되는 게시판 활동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 우선 서훈 원장이 제일 오자마자요, 국내 정치 파트 일을 멈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없는 바인데요. 이건 뭐 그전에 공식적이었나요? 예. 저는 이제는 멈췄는가 하는 것도 수사돼야 예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보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따라 북한과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가리키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 결의의 만장일치 채택 이후에 어떤 미사일 발사나 도발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정인 특보였죠. 예. 문정인 특보가, 정상회담 직전에 워싱턴에 가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렇죠. 예. 북한이 도발만 중단한다면이라는 예. 전제를 걸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가 그 옵션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특보가 이 얘기를 하자 우리 보수 언론 혹은 보수 정당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실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됐어요. 축소된 채 한 3분의 1 줄어든 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정인 특보가 말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말 전쟁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밑으로는 이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물밑에서 선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출구 전략은 이미 그들이 그때부터 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도 더 이상 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만간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나 혹은 뭐 접점이 생길 징후가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려고. 예. 우리 언론들이 전쟁 난다고 난리 생중계 하듯이 할 때 실제로,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도 옵션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난리 쳤던데 지금 왜 난리 안 칩니까?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축소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한미군사훈련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김정은을 존중한대잖아요. 난리 나야 되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세요. 정작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때 전쟁 막 날 것처럼 지면에다가 난리치고 포털에다가 그런 기사를 싣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네, 물론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긴장고조 사태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협상 국면 본격화될 거라는 분석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난리 치고 말전쟁 할 때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군사훈련을 축소시켰죠. 예. 한미연합훈련이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축소됐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투기 출격 대기설과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 특별조사 지시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건물에도 탄원이 발견됐습니다. 전일빌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입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 구성해서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 이제 공군에서 폭탄 싣고 지금 출격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인터뷰가 공개가 됐죠. 참네.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촛불 집회하는데 헬기가 막 와 사격하고 지난번 광화문에서 탄핵 집회하는데 공군기가 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했다 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국 군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군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헬기로 총을 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중에 절반을 시행을 한 거죠. 헬기 기총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그렇죠. 보여지니까. 이거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하라고 했더니 보수 정당에서는 을지훈련이 함차임인데 5.18 조사를 지시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바른정당 논평입니다. 예.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을지훈련을 축소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한테 하세요. 트럼프한테. 왜 축소했냐고. 그리고 왜 김정은 칭찬하냐고. 군사훈련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지금 5.18 조사하라고 한 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건 조사해야죠. 이런 지시를 누가 했을까요? 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북한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었으니까요. 폭탄을 비행기 싣고 투하하려고 했다니까 정말 이 지시를 누가 내는지 꼭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토론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연대 또는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한테도 발족 취지문과 함께 가입 의향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당을 구상하나요? 자유당의 일부, 바른당의 일부, 국민당의 일부 이렇게 해서 제3의 보수 이런 걸 구상하는 걸까요? 김무성 의원이. 예. 요즘 당내에서 이제 영향력이 많이 줄어서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예. 새로운 구상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럽에서 이번에는 간염 바이러스 소세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와 미러 등 영국 언론의 보도인데요. 21일 네덜란드와 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와 햄을 통해서 영국인들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충제 달걀도 유럽에서 시작됐고, 이제 유럽에서 시작돼서 이게 유럽의 10몇 개국인가, 16개국인가요? 7개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렇게 살충제 달걀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가장 이런 검사를 엄격히 하거나 예, 이런 물질에 민감한 국가들이 먼저 검사하고 먼저 차단했을 뿐인 것이지 유럽이 이 정도라면 뭐 다른 나라도 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번에 걸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먹거리에 대해서 이런 게 문제가 한번 생기면 다른 음식들도 막 하거든요. 이제 소세지까지 갔다는 거죠. 간염.
근데 그 간염이 독일에서 수입된 독일에서 수입된 네덜란드 유명한 낙농군가잖아요. 그렇죠. 예. 왠지 깨끗할 것 같은데 거기서 온 돼지고기에서 만든 소시지로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 그 간염 바이러스가 나온 대형 체인 슈퍼가 테스코예요. 테스코. 네, 유명한 테스코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슈퍼 매장도 테스코건데 이 정도 규모 기업에서 아주 가장 잘 알려진 낙농국가에서 나온 고기로 만든 식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거는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잘 걸러내면 되겠지. 뭐 정부의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적 소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고 제가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덕적 구호였거든요.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구호. 그게 아니고, 예. 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육식에 대한 성찰까지 함께. 육식은 계속 해야 되지만. 윤리적으로 육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만간, 예.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예, 두 분 다 번갈아서 휴가를 가시고 막 출장을 가시고 해가지고 한동안 제대로 안 돌아가다 두 분 다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코멘트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각자 나오시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연히 그런 자기 고백을 교통방송은 좀 해야 돼요. 특히 김어준 공장장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지난주 방송은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작진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나 없는 사이에 또 무슨 작당하려고 그렇게 그냥 나만 빼놓고 방송.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뭐 야당 패싱하고 탄압으로 이렇게 일관한다면은 앞으로 아마 청취자들 다 놓치게 될 거예요. 또 지난주에 이제 다소의 오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이 아침에 뭐 작당 탄압 그런 품격 없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좀 듣기에 좀 거스르고요. 뭐 제가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격을 감수할 그런 이제 방패 역할을 할 각오는 돼 있지만은 그래도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런 야당의 공격 기대를 하고 특히 김성태 의원님 지난주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PD가 전화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지난주 안 나오는 걸로 김성태 의원님이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통 크게 안 나오는 걸로 합의들이 됐던 것 같은데 PD가 김성태 의원님이 나오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애매하게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는 뭐 PD 말을 믿고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저 혼자 나와서 그게 김성태 의원님은 굉장히 그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비하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참 들었는데. 정치판에서도 그래도 김성태 의원하고 정치하면은 신뢰 하나는 서로 보장되고 오래 가져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무너지지 않았나요? 뭐 상당히 편향적이어서 이 방송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안민석 의원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복당한 건 아니죠. 의원님이 복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새 안보 관련해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방송에서 야당 패싱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거나 이 월요일 아침에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출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말에 그 미국 LA하고 버클리대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강연을 가는데요.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새벽 LA대도 있습니까? LA대? LA는 교포들이고 버클리대는 그 대학에서 초청을 한 건데요. 목요일날 새벽 5시에 제가 도착을
하도록 비행기표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초청을 받으신 건 맞습니까? 버클리대라고는 아시죠? 네. 아주 미국의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지난주에 제가 없으니까 방송 중에서도 제가 뭐 국정원 뭐 이렇게 TF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차고잖아요. 내가 그런 회의에 참석한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게 이름이 나와 계시던데. 그게 이름이 국회의원 김성태가 한 명입니까? 네? 아, 다른 김상태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아니고 이게 역시. 착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아, 그러셨군요. 네. 역시 김성태 의원님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가고. 빨리 김우중 국정원 진행하십시오. 반개혁 위원회 거기는 그 김성태 의원은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아예 김성태가 다른 분이 또 계셔요. 김성태는 아예 다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잘못 알려진 오보군요. 예. 큰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 그럼 뒤늦은 100일 평가 잠깐 해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 없었기 때문에 짧게 근데 다들 뭐 여기저기서 100일 평가 나왔는데 예.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짧게 김성태 의원 해보시면요. 저는 참 권력이라는 것은 이 무한하고 특히 저항적 대통령 제하에서는 정말 많은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잘못 쓰여지면 바로 독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런 분단된 체제 하에 또 많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렇게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늘 소재하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이 저항적 대통령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뭐 좋은 이렇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섣부르고 너무 인기 영합적인 그런 지금 체제로 흘러가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장관이 뭐 어떤 약속을 하고 선심성 정책을 베풀어서 후에 재정적 설계를 하고 예산 문제를 챙겨보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있지만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주워 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많은 선심 정책 펼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을 이제 이걸 치유하고 덮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 갈등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정 통치 운영 형태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가 이 국민들이나 국가를 이렇게 안정스럽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국정이 되는데 요 근래 한 뭐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일들이 우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관가하고 계신 게요. 이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에 대한 인수위원회 준비 역할과 동시에 이제 집행이 된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100일에 이제 큰 대가 없이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선심 정책은 건보 부당성 강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죠. 뭐 기초연금 뭐 이런 30만 원 인상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걸 먼저 정리하자면 선심 정책 사회적 갈등 양상은 뭔가요? 5.18 재조사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5.18 조사 같은 경우도 4번이나 했습니다. 네, 또 역대 DJ 정권,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물론 5.18은 뭐 언제든지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또 어느 정권에서도 다 행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 침 100일 만에 뭐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감당해내겠습니까? 건보 보장성 강화, 5.18 재수사 지시, 그리고 뭐 인사문, 예를 들면 신격찬 처장 이런 인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튼 지금 야당의 저런 주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귀 기울여 들을 내용이고요. 그냥 그냥 흘러듣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특히 100일 동안의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과 공감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국민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동의를 얻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100일은 이제 준비와 몸풀기 단계였고, 저는 앞으로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토대로 탄생된 정권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서 아주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도 적폐청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촛불에서 비롯된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부,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또 자기들의 또 이념이 다른 모든 세력을 적폐로 규정해서 이걸 정치 보복하려는 그런 행태로 보이는 것은 이거는 국민 대통합, 사회통합을 위해서로도 저는 맞지 않는 거죠. 이 방송 문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영방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또 방통위원장은 법적 권한도 사실상 없으면서 사장 해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맞지 않죠. 결론에 제가 또다시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제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구체적인 반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반론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좀 품격 있게 제가 이 언론을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하는 그런 시도는 역대 어느 정권마다 있었다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그 정권들 다 그 말로들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만은 정말 당당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은 국정 운영하는데 저는 큰 애로 없다고 봅니다. 굳이 언론의 힘을 비정상적으로 빌어서 그를 국정 운영할 그런 계제도 아니고. 근데 지금 차이는 좀 있지 않습니까? 과거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정권이 이제 KBS 사장을 찍어냈으면 이번에는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이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선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MB 때도 정년주 사장 KBS, 그죠? 네.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체한 그 모양새가 MB 정부가 결국 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그때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위에서 눌렀는데 지금은 구성원들이 자사의 사장을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노사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노사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내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문제는 갈등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또 그 내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정권이 초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노조의 정당한 주장도 이거는 정권하고 결탁한 목소리가 아니냐, 이런 의아심도 가지겠죠. 그거는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야당의 이 평가나 주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두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세 가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이게 정치가 자기가 잘해서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가 있고, 남을 깎아내려서 점수를 얻으려는 정치가 있는데, 지금처럼 자기들은
대안이나 별 하는 역할 없이 자꾸 상대를 혹독하게 비판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로서 선거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은 국민들의 다수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70%에서 80% 사이. 네, 그 다수의 지지 속에는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개혁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야당은 여당과 함께 여야 또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선의의 개혁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야당도 스스로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충고를 드립니다. 뭐 저는 안민석 의원의 말씀을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뭐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보수의 큰 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보수의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수의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큰 위기지 보수의 위기. 나머지 자유한국당이 대변하는 보수하고 다른 보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또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고 또 촛불에 의한 또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계획하지 못한다. 핵심하지 누구 때문입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아니 친박 청산 못 하고 있죠. 또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반대 내지는 뭐 이런저런 핑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안민석 것들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 지적했듯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이 무슨 정권 비판하냐. 솔직히 조금 전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권도 사실상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행편없는 국정 운영의 결과가 은혜적으로 수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탄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정말 정권을 이렇게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인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마디로 정권을 가져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권 100일을 평가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하지 말고 저희 이야기는 한번 해보세요. 정권 가지고 너무 국정운영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권력 가지고 즐기면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적 국정운영 형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있는 것이지 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협의하고 또 합의해가지고 국민을 만족시키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그런 정책이나 정치가 지금 없잖아요. 대통령 정치 이거 위험합니다. 언제까지. 친박 청산을 안 하세요? 그거는 우리 당에게 맡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예. 근데 의원님, 오래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지 들리는데, 이렇게 가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하면 오래 갈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잘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예, 오래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은 굳이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도 없는 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아니 이렇게 가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죠. 지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계속 잘할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할 테니까 야당도 잘하시고요. 무리하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걱정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 다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인기가 대폭락하면 자유한국당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 잘한다. 자유한국당 지금 야당은 아까 안민석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고 또 정책적 오류를 이렇게 많이 남발하면은 그때 우리
국민들한테 또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셔야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하라고. 그 안에 우리는 자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핵심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네. 그 평가하시라니까. 또 제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게 실수한다고 자꾸 공격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실수면 내버려 두셔야죠. 아니죠. 내버려 두셔야지 빨리 망하죠. 아니, 실수도 이렇게 국민들 헬스가 낭비되고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쪽으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그거는 야당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좋은 실수도 있습니까? 좋은 실수 있죠. 지난번처럼 네. 저 이순신 합참의장 퇴임할 때 대통령께서 해외여행 한 번 못했다니까 그 아들 딸이 캐나다에 있으니까 그 항공권 끌어준 거 얼마나 저는 그거 감동이었어요. 그게 무슨 실수인가요? 그런 거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너무 요즘은 근데 건보 보장성 강화 이런 거는 그것도 좋죠. 해야죠. 국가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으로 가야지. 근데 OECD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 아직도 그 정도 10% 80% 70% 정도 하자는 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보를 포함해서 서로가 정책적인 대안을 놓고서 찬반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평가받고 그렇게 국가적인 여론을 수렴해내는 그런 식으로 나라를 개혁시키는 그런 서로의 여야가 선의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은 저희들도 평가를 잘 받겠지만은 야당도 달라진 야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지. 물론 야당은 정부 정책을 또 비판하는 그런 고유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이라든지 자신들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의 비전이나 정책 이건 지금 너무 소홀히 돼 있고 오로지 저희들을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는 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저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신 말씀을 좀 기교로 들을 테니까는요. 김성태 의원님이나 야당 측에서도 너무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깎아내리기 식의 그런 입장 가지고만은 이게 국민들에게 야당이 지지를 얻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지도가 15%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 저희들 야당일 때 15%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20% 정도는 유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야당이 성찰이 필요해요. 왜 15%대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갖다 드리면 어떡하려니까 15%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9%까지는 갔는데. 그러니까 옛말에 이 장고 끝에 악수 든다는 말이 서로 잘해보자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장 지금 김명수 후보가 저 같은 경우에도 10초 남았습니다. 예. 사법부 이렇게 정치성을 배제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계신데 안민석 김선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 대법원장이 되면 영장 전담 판사가 되면 엘리트 코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까지 하다가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오늘 다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대략 시간이 10여 분 있습니다. 길게 하자니까요. 오늘 하다가 또 못하면 또 다시 연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좀 네. 스피디하게 진행해 볼게요. 영장 전담 판사 엘리트 코스가 사라진다. 이게 원래는 어떤 코스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장 전담 판사가 모두 엘리트 코스인 건 아니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양태가 드러나는 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근원부터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판사들이 사무분담을 정하는데 이 사무분담이라는 거는 판사들이 맡게 되는 개개 판사들이 맡게 되는 업무 내용을 가리킵니다. 뭐 민사를 하냐, 형사를 하냐, 뭐 영장을 하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 사무분담을 이제 정하는데 보통 이제 관행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법원의 수석부장 판사가 초안을 짜요. 그래서 그거를 법원장한테 보내면 법원장이 보고 뭐 수정을 하든 오케이를 하든 해가지고 어느 판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다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판사가 어떤 업무를 맡을 거냐 하는 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 법원의 법원장의 권한이에요. 춘천지방법원이면 춘천지방법원장의.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뭐냐면은 예전에는 대검 중수부가 있던 시절.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담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옮겨왔죠.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정권이나 북에 이제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데인데 그 대응하는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재벌이나 거물 정치인들 주로.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수사에 관한 재판을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 또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영장 전담 판사 여기는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를 시킬지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지방법원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론입니다. 사람들이 법조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대법원장이 이제 염두에 두고 시쳇말로 꽂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물증은 그렇죠. 나오지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법원장이 하는 자리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이 되거나 내지는 영장전담 판사가 된다는 거는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법원 수뇌부에 신망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 하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연히 앞으로 그 코스를 거쳐가면 승진 가도를 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 예,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도 그랬습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이제 그 사무분담을 정하는 게 중앙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권한이 좀 있었는데 이게 차츰 더 사라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인사 발표 나는 거 보면 누가 영장 전담을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읽혀지는 거예요. 저 인사 결과를 보면 그럴 정도니까 이거는 뭐 사무분담 짜기 전에 벌써 대법원장의 의중이 있구나라는 게 읽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해져 버린 거죠. 예전에는 그런 정도까지 예측은 안 됐었거든요. 더 심해졌다. 그러면 네. 그렇게 그 양승태 대법관 체제 하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친대법관적인 사람들이 와서 혹시 최근에 영장 심사가 왜냐하면 영장 심사 판사들이 최근에 바뀌었으니까요. 최근이라 하면 몇 달 전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임명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혹시 그렇게 마지막으로 임명된 분들의 영장 심사에서 최근에 이 영장 기각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 한두 건만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일단 뭐 전제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게 뭐 개개 사건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약간 이상한 흐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전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정유라 영장 기각됐었죠. 우병우 영장 기각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방산비리 관련해서 카이 전직 임원이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게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가 돼 있었던 고영태 영장이 발부가 됐다. 많이들 비교하죠 그렇게. 예, 이렇게 네 가지를 죄송합니다. 네 사건을 놓고 보면 그 비슷한 흐름들이 다들 소환에 불응했거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소재가 일시적으로 묘연했던 사람들이에요. 공통점 그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도주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영장 발부 사유인 거죠.
예, 개개 사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뭐 정유라나 우병우에 대해서 영장 발부 안 하고 고영태에서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흐름들을 보면 최소한 이건 형평에는 안 맞는다. 하려면 다 기각을 하던가 네. 발부하려면 다 하던가 이러면은 그래 뭐 이게 당부는 떠나서 그래도 형평에는 맞는다라고 하겠는데 형평이 안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게 뭔가 흐름이 있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장 사건 처리하는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일련의 흐름이 있긴 있었다. 그렇죠. 개별 사건이 개별 특성들은 다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게 한 번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지니까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죠. 게다가 영장도 영장이지만요. 더 결정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장 전담 판사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의 엘리트 코스라는 게 이제 형사 합의부 부장 판사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그 조윤선 전 장관 판결 보면 네. 뭐 판단에 맞고 틀리고 떠나서 기가 막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최순실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기소가 안 됐으면 그 사건에서는 네. 그러면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게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인데 무죄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판결에서. 다른 재판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이건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판사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해버린 거랑 같은 겁니다. 이게 예전에 그 소위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얘기했던 정말 뭐 노골적인 튀는 판결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렇죠. 영장 전담 판사 최근에 영장 전담 판사에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흐름이 있고 또 뭐 조윤선 판결을 보더라도 말하자면 양승태 대법관 체제 하에서 승승장구했던 판사들로 보여지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네. 전체 흐름이 그렇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아직도 4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생중계 불허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이 부동의하고 공공이익이 크지 않고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난다. 네. 요 재판부, 물론 각자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요. 그 중에서 가장 동의가 안 된다. 같은, 법조인으로. 예. 예. 이게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네. 좀 유식한 말을 쓰면 경강부회입니다, 이거. 예. 이때 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재판 업무의 본질하고도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 판결도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사법부에 적폐 세력이 있고, 이거 사법개혁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째는요,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이 뭐냐면, 이게 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새로 만들고, 특별검사까지 임명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주권자인 국민이 이걸 특별하게 수사해가지고 특별하게 처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법도 새로 만들고 검사도 새로 임명해서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무죄 추정, 뭐 공공의 이익, 뭐 사생활 보호 이걸 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주권자의 의사가 뭐냐를 중시를 해야지 어떻게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뭐 물론 그 가치가 뭐 전혀 몰가치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요, 무죄 추정 얘기하는데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109조에 재판의 심의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는데 다만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를 방해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이렇게 피해가 생길 수 있을 때 그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판결은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어차피 헌법의 판결을 공개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없는데 이걸 TV로 나가든 라디오로 하든 뭐 사진 촬영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죄 추정하고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이게 이 추정이 깨지는 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잖아요. 네. 유죄 판결 확정될 때는 대법원에 가는 때고요.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하니까 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수사,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 과정들이 쭉 갈 때 추정력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거죠. 깨져가는 거죠. 예. 근데 비교를 해봤을 때 수사 단계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다거나 영장 청구했다거나 이렇게 공표를 하죠. 이거 범죄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요건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안 맞아요, 이 결정은. 그런 경우에도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 무죄 추정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이거 경감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흥분하신 것 같고. 그런데. 예. 지금은 사실 이런 결정을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내일 선고니까 이미. 네. 다 써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그렇죠. 보통 오늘, 어제였으면 거의 썼죠. 오탈자 정도 검토하는 단계죠, 이제. 그러니까 판결은 사실상 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20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대충 그 마지막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나 분위기를 보면 유죄, 무죄 감이 오신다면서요? 감은 감인데 제가 방송에서 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근거를 하나를 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 유죄 날 것 같냐, 무죄 날 것 같냐 그런 취지로 질문으로 이해가 가는데. 네.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무죄 추정을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그 무죄 추정이라는 것 때문에 중계를 안 하겠다면 역으로 뒤집으면 유죄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유죄 선고할 거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유죄 선고할 거다, 이거잖아요. 유죄 판결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판사들의 감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재판부에서 이제 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공공의 이익과 침해되는 법이 있고 이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침해되는 법익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 결정이 맞다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공인이니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삼성 임원들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네. 이 사람들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서 우려하는 어떤 그 개인 비밀이라든가 개인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최소한 삼성 임원들은 유죄겠구나라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모르겠으나. 자, 내일 선고 결과가 나오고 저희는 내일 오후에 나오고 저희는 오전 방송밖에 없으니까 월요일 날 그러면 그 결과를 놓고 이정열 부장판사님이 유죄일 것 같다는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큰 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킨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1년 밑에 권순정 조사분석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 중에 하는 유일한 여론조사.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발표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까요? 네. 2주째 상승 중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던 지난주에 72.4%로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 주 3일간 또 다시 상승세입니다. 2%포인트 올라서 74.4%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내려서 19.5%가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보수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이번에 보수청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주 만에 긍정평가가 51.2%로 절반을 넘어서 이로써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최소한 50% 선을 넘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살충제 계란 터지면서 원래 이런 먹거리들 생계에 자기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터지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네. 누구의 책임인가를 떠나서 그리고 그걸 잘 아는 전례가 많이 있고 그걸 잘 아는 야당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올랐어요. 예, 지난주에 여러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 살충제 계란 이후에 지금 일간 조사를 하는 것은 리얼미터가 유일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오는데 안 떨어졌냐. 근데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전망하고 물어보는 거죠. 예. 지난주에 다른 이제 언론사 의뢰로 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근데 57%가 여전히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이전 정부의 책임론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안이 터지면 그게 서로 이전 정부의 어떤 이전 정부의 잘못으로 쌓여진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죠. 접하고 있는 매체에서 뭐 종이 신문이든 혹은 뭐 지상파 뉴스든 매체에서 계속 공격하면 이게 현 정부의 잘못이구나.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왜 어떤 차이가 과거하고 있냐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최순실 사태, 탄핵 국면 거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뉴스를 많이 소비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주부들이 드라마를 안 보고 뉴스를 본다고 했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밌다고 뉴스를 보셨거든요. 네. 노년층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뉴스로부터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연령층이나 계층이 뉴스 소비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모바일 폰으로 혹은 팟캐스트로 유튜브로 다양한 뉴스 소스를 통해서 자기가 뉴스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코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 코스를 통해서 물론 살충제 뉴스가 화가 나는 뉴스지만 이게 오래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이제 공중파라든지 주요 이제 유력 언론사의 사설이라든지 보도에 크게만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만의 뉴스, 왜냐면 지난 탄핵 기간 6개월간 훈련했거든요. 네네. 유튜브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네네. 내가 원하는 뉴스를 찾아볼 수 있구나 하는 훈련 과정을 전 국민이 집단적으로 자발적인 훈련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스스로 찾아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그래서 지상파 뉴스나 혹은 뭐 조중동의 지면 뉴스나 이게 미친 영향이 현저히 떨어진 것 같다. 네. 심지어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행사라든지 어떤 기념식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정부 행사를 누가 봅니까? 네, 근데 지금의 트위터라든지 여러 SNS에 어떤 남긴 글들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정부의 행사를 찾아서 본다는 굉장히 기현상입니다. 이거. 네. 새로운 정치 그리고 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들이 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뉴스 루트를 가지고 자기만의 뉴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서 야당이나 매체가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간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찍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지지하는 경향이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의 지지하는 경향이 거의 90% 그러니까 계속 저희 리얼미터 지지율을 봐서 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 이제 지지층에서는 핵심 지지층 90% 이상이 계속 꾸준합니다.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 상당히 굳건한 거죠. 그것이 핵심 지지층이 지금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탄탄하고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 거치면서 시민들이 자기만의 뉴스 채널을 가지기 시작했고 뉴스 습득하는 루트가 다양해지고 자기한테 편한 루트를 딱 가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TV 틀고 신문 읽고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의 공세가 살충제 계란의 공세가 먹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 참 기현상입니다. 네, 기현상입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면도 있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네. 좀 얘기할 것도 많고 좀 분석해 줄 것도 많은데 계속 오르거나 뭐 10명 중에 6명, 7명 이렇게 계속 지지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요번에 어떤 포인트가 없을까, 요번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도 보강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기현상이 리얼미터가 다른 여타 조사기관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죠. 예, 보통 5% 10% 낮게 나오는데 예. 리얼미터로도 70% 중반으로 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동응답으로 하면은 좀 샤이 효과 그런 부분이 약간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은 어떻습니까? 예, 정당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이제 문 대통령처럼 2주째 상승세입니다. 2주 전에는 40%대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50%를 회복했고 이번 주에도 52.9%로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전국 순회 토크쇼, 그러니까 대국민 소통 행보를 강화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포인트, 좀 약 상당한 폭입니다. 2.1%포인트 빠져서 14.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5주 동안 계속 15%를 넘었고 완만하게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5%선 밑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우경화 논란, 1948년 건국절 정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축적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논두렁 발언이요. 예, 논두렁.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히 많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틀 후에 23일 어제죠.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14.3%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유한국당에 점점 이제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구심력 자체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서 그래요. 예, 문 대통령은 소통 행보를 강화했고 홍준표 대표도 그 토크쇼가 이제 소통 행보를 강화한 건데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도 소폭 올라서 0.4%포인트 오른 6.8%인데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2주째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좀 재미있는, 좀 유의미있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유의미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른정당은 TK, 지역적으로는 TK, 그리고 연령으로는 새롭게 20대, 보수층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집단인데요. 이들 세 계층에서 10%대를 넘거나 근접한 지지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러한 이 세 계층에서 한 달 정도까지 10%를 최소한 10%를 넘어선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좀 안정적으로 조금 기반을 확보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최근에는 추격세가 좀 만연하네요. 네네.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다시피 4% 때까지 떨어진 바가 있는데요. 지난주 이틀 전 화요일에 당대표 선출 온라인 투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방송 3사 동시에 TV 토론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아무래도 전당대회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포인트 오른 6.3%입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주에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으로 많은 지지층이 다수가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4.5%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반등세입니다. 1%포인트 올라가지고 5.5%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뭐 대부분 0점대라서. 예, 지금 자유한국당 밑으로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한 몇 달 동안 오차범위 내 각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율 변화가 사실상 오차범위를 생각하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예, 워낙 블랙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야당하기 참 힘들어요. 이게 살충제라는 공격하기 참 좋은 사안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영향이 없을 줄은 여론조사 결과 다른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네.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자, 한 가지 더 그것마저 알려주면 오늘 사안은 뭡니까?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또 어제
세무조사는 안 된다. 예. 네. 뭐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종교시설, 교회라든지 사찰 이쪽에 가가지고 세무조사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가 없죠. 예. 세무조사를 그 못하면 신고하는 대로 받으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종교인 가사를 반대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아서 낼 테니까 그냥 네네. 믿어라 이런 네네. 얘기죠. 예.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찬반을. 예. 네. 예정대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2년 이후에서 2018년 1월에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요란이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1%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탄핵 찬성률하고 비슷합니다. 예, 압도적인 네. 수치고요. 이제 다른 이제 반면에 종교인 가세를 한 번 더 미뤄보자라고 하는 응답이 5.2%, 종교인한테 가세는 아예 안 된다.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응답이 9%. 그러니까 두 응답을 합쳐서 14.2%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층별로 봐도 뭐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바른정당 지지층이나 여야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좀 이러한 어떤 압도적으로 그게 개신교 교도가 20%가 넘는 걸로 아는데 개신교 교도들 중에서도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상당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여론조사 한 지가 꽤 됐고. 예,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2014년 11월이죠. 약 3년이 안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종교인 과세 찬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찬성 여론이 7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78.1%하고 비교를 하면 약 7%포인트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좀 뒤집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랄까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부당함에 대해서 느끼는 예민함, 네. 부당함, 형평성, 네. 그런 부분들에 정의,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단어로서는 정리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개념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균형이. 예. 이거 이렇게 하면 형평이 안 맞고 네네. 특혜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공정성, 형평성 그러한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민해졌어요. 예. 네네. 개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3일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종 완전 응답자는 1,522명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4.9%였고요. 종교인 가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역시 TBS 의뢰로 실시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어제 8월 23일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505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5%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김성태 의원님, 뉴스공장의 수입원입니까? 문자를 안 쓸 수 없게 하시네요. 예, 오늘 문자 많이 왔습니다. 조만간 모실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조만간 김은순 선생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조만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도 윤리적 육식을 해달라.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지난주에 김진애 박사님의 안녕이 잘렸어요. 밝고 명랑한 안녕을 기다리고 있어요. 꼭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김진애 박사님은 안녕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안녕 스틸러라고. 안녕 스틸러. 먼저 안녕 한번 하시죠. 아유, 참, 좀 못해, 그런 그래, 거. 끝날 때 가서 하는 것으로. 아니, 제가 지금. 네, 시키니까 또 안 하시네요. 정말. 게스트들이 점점 바람이 새고 있다고. 네. 저를 따라가지고. 그런 문자가 그래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글쎄요. 열심히, 잘 씹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 수원 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조에 정조에 푹 꽂혀가지고, 빠져가지고. 완전히 네. 빠져가지고. 근데 정조 얘기만 하다가 제가 역사 속에서 정말 매혹된, 매도 안 되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정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수원 그게 화성에 가능하나요? 집중. 역사 네. 속에 남성과 빠지는 게. 그럼요. 그럼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아니,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 엑스타시를 모르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조대왕은 정말 이 여러 가지가. 저는 TV에 나온 연예인도 네.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여기는 60 팔아서 그래.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수백 년 지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호감을 정말. 가질 수는 있지만, 괜찮았구나. 근데 워낙 미스터리한 데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인간 승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물적인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분이 정조예요.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곧 만날 수 있는 사람처럼 좋아한다는 게. 꿈에서 만나면 되잖아.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밤엔 딴 사람이 나왔고요. 꿈도 원하는 사람이 딱딱 이렇게 나와주나요? 오늘은 정조야. 그러고 주무시면 정조 나오고. 그러면 열심히 바라면은 꿈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까지는 몰랐다. 특히 제가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저의 그 프라이드를 굉장히 올려준 그런 거였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처음 좀 느꼈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또박또박. 화성에.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특별한가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제일 특별한 거는 이거예요. 그냥 건축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벽돌을 이렇게 많이 쓴 도시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별로 벽돌을 안 썼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돌로만 했고 중국에서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크레인을 썼어요. 요새 왜 거중기라는 게 정약용 선생의 거중기.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국의 다빈치. 유럽에서 쓰던 거를 정약용 선생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천재니까 천재. 그래서 중국의 한 4배의 힘을 발휘하는 크레인을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정확히는 33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최첨단 공법으로 만든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로서 이게 짓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때 기술이 그러니까 18세기의 그 이른바 실학파들, 그다음 북학파들 이런 사람들이 쭉 그야말로 쟁여왔던 기술들이 한꺼번에 꽃이 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참 기가 막힌 거고. 기술의 결정체였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그 전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한옥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벽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상한 평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 양식을 바꿔왔다. 동그란 형태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 외에 봉돈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무슨 주전자 같은 것들이 막 있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종의 한국의 르네상스입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르네상스고 이게 조선으로 보면은 후대 르네상스죠. 이제 조선의 첫 르네상스는 세종이었고 이제 후대 르네상스가 영종요 시대인데 이제 후대 르네상스의 특히 건축적으로는 이 화성이라는 거하고요.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규장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규장각도 굉장히 이거 건축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시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게 정조의 효심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왕권, 그다음에 새로운 중상주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다. 그래서 만약 더 오래 사셨으면 그런 게 다 해결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 신도시였다. 이거를 계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이제 굉장히 여기 보면 저수지나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야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왕실의 둔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저수지 개발이나 수원천 개발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수리시설 개발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게 이쪽에 농업 생산의 새로운 이제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팔달산 밑에 팔도 상인들한테 말하자면 새로운 특권을 줘가지고 상업을 이제 새로운 상업지구를 만들면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한양에서부터 그걸 뺏어 왕권도 강화하고 상업 특구도 만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군대도 만들죠. 여기에 이제 그 보면은 이 성이 특이한 게요. 읍성이면서 엄청나게 방어가 강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야말로 여기 서장대 같은 데 보면은 왜 맨날 왜 정조가 뭐 활 쏘고 총 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맨날 여기서 퍼레이드 하고 막 그래요. 여기서 막 키우고.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오래 살았으면 일로 수도를 진짜로 옮기려고 했던 저는 건가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계획에 한 10년 하고 계획과 설계 한 10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까지 3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유럽적인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획한 다음에 순식간에. 아니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네. 세종대왕도 그러셨잖아. 계획과 설계를 갖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네. 한글 창제를 하셨잖아. 지금은 정만으로 하죠. 계획은 짧게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조하고 세종을 배우는 게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가 기록을 다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한글도 한글 해례를 훈민정음 해례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 과정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성성역 의궤라는 기록을 남겨서 모든 거를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여기가 다 실명제였어요. 아까 얘기하신 정약용 뭐 당시의 영의적인 최재공 이런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하고 났더니 방송 그날 만난 여자 한 사람이 이래. 우리 할아버지가 수원 화성 지을 때 거기서 일하셨어요. 일꾼으로? 저 일꾼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높아져요. 조금 높은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기록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고 품들이 몇 품이 들어갔고 네. 품삯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근대적인 공정인데 우리 조상은 백성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게 아니라 품삯을 다 줬어요. 저희 집안에 거기 고기를 공부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나 갑자기 이상하게 안 나네. 백정이죠, 백정. 무슨 식당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해줄지도 몰라. 그래서 갑자기 저도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화성성역 의궤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밭집. 네. 품밭집이 아니라. 네, 한밭집. 그래서. 한밭집에 고기를 납품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근데 그때 네. 화성성역 의궤가 기가 막힐 뿐만이 아니라 그때 화성능행을 하십니다. 정조대왕께서. 능행이 뭡니까? 능행이 이제 그쪽에 이제 사도세자의 아버님의 묘를 모셨잖아요. 그쪽으로 옮겨서. 그리고 거기에다 행궁을 짓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제 환갑 때 이제 그때 가서 능으로 가는 게 능행입니다. 능으로 그냥 갔다고요? 그래서 그때 가는 게 능행도가 있어요. 그때 그림이 병풍 8폭짜리. 그러니까 부모의 능으로 가는 것을 별도로 능행이라고 불렀군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왕이 가시니까 능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갔군요, 그냥. 예. 그걸 보면 거기에 보면은 정말 고기 굽는 장면까지 나온다니까. 애들이 막 뛰어나와서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기록을 다 남겨놓으셨어. 화성 자체의 건축학적 의미도 깊지만 그 모든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르네상스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박사님이 더욱 더 여기 꽂히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래서 그때 시간만 몇 년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지금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에 수원에 40초 남았습니다. 40초 남았지만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수원의 이름이 왜 수원은 수원이고 화성시 따로 있잖아요. 난 이게 항상 불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복잡한데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화성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수원이 우리한테 화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화성에 있는 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수원은 지금 이제 지금 화성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걸 열심히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 일제 강점기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셔야 돼요. 안녕하셔야 되니까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교수가 발표한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학력을 중요시한다고 알려진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고 아예 귀족 학교가 따로 있는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2000년에 비해 상관관계 수치가 2배가 높아졌고 특히 다른 나라가 최근 5년간 그 수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더욱 높아졌고 하위 20%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잘 살면 아이 성적도 높은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심하고 그 심해지는 정도와 그 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한번 흑수저는 영원히 흑수저인 국가가 되어간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이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사회에서 복지, 인권, 노조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빨갱이 소리하는 분들이 있죠. 본인이 갑부 아니면 그런 소리들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만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자식도 함께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한 십몇 년 됐거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주호 교수님 저희가 한번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수치화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교육이 그걸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교육조차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를 TV 생중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 촬영이나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해서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거든요. 예, 강제한 게 아니라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뭐 피고가 다 부동의한 것도 부담이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뭐 기본이니까. 예. 근데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공익성이 부족하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이 결과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천 몇백만이 이제 몇 개월 동안 거리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 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기업주잖아요. 예. 그런 재판이 이제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데 그 선고를 중계하는 게 공익성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재판이 선고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판결 내용은 어차피 다 기사로 나오게 되고요. 내용도 다 알려지게 됩니다. 네. 피고인 얼굴을 보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 그 내용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도 공익성이 없다. 공익성이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생에 이거보다 더 큰 재판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삼성의 오너가 이런 재판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했다고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재판이 공익성이 없으면은 어떤 재판이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다루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결과가 어떻든 아주 대단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용 선고 재판은 생중계를 부장판사 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냥 저희는 예. 이건 뭐 잘 걸러내면 되겠지. 뭐 정부의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적 소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고 제가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덕적 구호였거든요.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구호. 그게 아니고 예. 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육식에 대한 성찰까지 함께. 육식은 계속 해야 되지만
윤리적으로 육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만간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예, 두 분 다 번갈아서 휴가를 가시고 막 출장을 가시고 해가지고 한동안 제대로 안 들어가다 두 분 다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코멘트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각자 나오시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연히 그런 자기 고백을 교통방송은 좀 해야 돼요. 특히 김어준 공장장.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지난주 방송은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작진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나 없는 사이에 또 무슨 작당하려고 그렇게 그냥 나만 빼놓고 방송.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기억이 안 뭐 나는데. 야당 패싱하고 탄압으로 이렇게 일관한다면은 앞으로 이 아마 청취자들 다 놓치게 될 거예요. 또 지난주에 이제 다소의 오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이 아침에 뭐 작당 탄압 그런 품격 없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좀 듣기에 좀 거스르고요. 뭐 제가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격을 감수할 그런 이제 방패 역할을 할 각오는 돼 있지만은 그래도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런 야당의 공격 기대를 하고 특히 김성태 의원님 지난주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PD가 전화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지난주 안 나오는 걸로 김성태 의원님이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통 크게 안 나오는 걸로 합의들이 됐던 것 같은데 PD가 김성태 의원님 나오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애매하게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는 뭐 PD 말을 믿고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저 혼자 나와서 그게 김성태 의원님은 굉장히 그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비하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참 들었는데. 정치판에서도 그래도 김성태 의원하고 정치하면은 신뢰 하나는 서로 보장되고 오래 가져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상당히 자유한국당 김어준 복당으로 공장장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뭐 상당히 편향적이어서 이 방송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안민석 의원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복당한 건 아니죠. 의원님이 복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새 안보 관련해서 코리아 패싱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방송에서 야당 패싱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거나 이 월요일 아침에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출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말에 그 미국 LA하고 버클리대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강연을 가는데요.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새벽 LA대도 있습니까? LA대? LA는 교포들이고 버클리대는 그 대학에서 초청을 한 건데요. 목요일날 새벽 5시에 제가 도착을 하도록 비행기표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서. 네. 아무튼 앞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초청을 받으신 건 맞습니까? 버클리대라고는 아시죠? 네. 아주 그 미국의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지난주에 제가 없으니까 방송 중에서도 제가 뭐 국정원 뭐 이렇게 TF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착오잖아요. 내가 그런 회의에 참석한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게 이름이 나와 계시던데. 그게 이름이 국회의원 김성태가 한 명입니까? 예? 아, 다른 김상태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아니고 이게 역시. 착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아, 그러셨군요. 네. 역시 김성태 의원님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가고. 빨리 김우중 국정원 진행하십시오. 반개혁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관변단체가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건, 이제 이번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수사하면서 여기를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거겠죠. 자, 다음 수는요?
어제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모임에서 출발한 늘 푸른 희망연대 등을 한 건데요.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 민간인 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된 범죄 혐의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들을 원세훈 전 원장과 이미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댓글 수사 관련해서 주요 관심사가 두 개로 압축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그 위에 국정원 직원이 누구고 그 위에 지시자는 누구고 그 위에 간부는 누구며 그렇게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언론도 거론하고 있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지금은 완전히 활동이 멈췄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고 한데 그때 활동하던 이 조직이나 망 특히 국정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망들 혹은 뭐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주 은밀히 있는 조직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나. 예. 왜냐하면 그렇게 유추되는 게시판 활동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 우선 서훈 원장이 제일 오자마자요 국내 정치 파트 일을 멈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없는 바인데요. 이건 뭐 그전에 공식적이었나요? 예. 저는 이제는 멈췄는가 하는 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보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따라 북한과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가리키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 결의의 만장일치 채택 이후에 어떤 미사일 발사나 도발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정인 특보였죠. 예. 문정인 특보가, 정상회담 직전에 워싱턴에 가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렇죠. 예. 북한이 도발만 중단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걸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가 그 옵션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정인 특보가 이 얘기를 하자 우리 보수 언론 혹은 보수 정당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실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됐어요. 축소된 채 한 3분의 1 줄어든 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 이 문정인 특보가 말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말 전쟁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밑으로는 이런 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물밑에서 선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출구 전략은 이미 그들이 그때부터 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도 더 이상 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만간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나 혹은 뭐 접점이 생길 징후가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려고. 예. 우리 언론들이 전쟁 난다고 난리 생중계 하듯이 할 때 실제로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도 옵션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난리 쳤던데 지금 왜 난리 안 칩니까?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축소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한미 군사훈련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김정은을 존중한대잖아요. 난리 나야 되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세요. 정작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아, 정말. 그러니까 그때 전쟁 막 날 것처럼 지면에다가 난리치고 포털에다가 그런 기사를 싣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네, 물론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긴장구조 사태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협상 국면 본격화될 거라는 분석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난리 치고 말전쟁 할 때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군사훈련을 축소시켰죠. 예. 한미연합훈련이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축소됐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투기 출격 대기설과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 특별조사 지시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건물에도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전일빌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입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 구성해서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 이제 공군에서 폭탄 싣고 지금 출격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인터뷰가 공개가 됐죠. 참네.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촛불 집회하는데 헬기가 막 와 사격하고 지난번 광화문에서 탄핵 집회하는데 공군기가 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했다 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국 군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군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헬기로 총을 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중에 절반을 시행을 한 거죠. 헬기 기총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그렇죠. 보여지니까. 이거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보수 정당에서는 을지훈련이 함차임인데 5.18 조사를 지시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바른정당 논평입니다. 예.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을지훈련을 축소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한테 하세요. 트럼프한테. 왜 축소했냐고. 그리고 왜 김정은 칭찬하냐고. 군사훈련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지금 5.18 조사하라고 한 걸 갖다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건 조사해야죠. 이런 지시를 누가 했을까요? 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었으니까요. 폭탄을 비행기에 싣고 투하하려고 했다니까 정말 이 지시를 누가 내는지 꼭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토론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연대 또는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한테도 발족 취지문과 함께 가입 의향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당을 구상하나요? 자유당의 일부, 바른당의 일부, 국민당의 일부 이렇게 해서 제3의 보수 이런 걸 구상하는 걸까요? 김무성 의원이. 예. 요즘 당내에서 이제 영향력이 많이 줄어서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예. 새로운 구상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럽에서 이번에는 간염 바이러스 소세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와 미러 등 영국 언론의 보도인데요. 21일 네덜란드와 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와 햄을 통해서 영국인들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충제 달걀도 유럽에서 시작됐고, 이제 유럽에서 시작돼서 이게 유럽의 10몇 개국인가, 16개국인가요? 7개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렇게 살충제 달걀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가장 이런 검사를 엄격히 하거나, 예, 이런, 물질에 민감한 국가들이 먼저 검사하고 먼저 차단했을 뿐인 것이지, 유럽이 이 정도라면 뭐 다른 나라도 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번에 걸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먹거리에 대해서 이런 게 문제가 한번 생기면 다른 음식들도 막 하거든요. 근데 소세지까지 갔다는 거죠. 간염. 근데 그 간염이 독일에서 수입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된, 네덜란드 유명한 낙록군가잖아요. 그렇죠. 예. 왠지 깨끗할 것 같은데 거기서 온 돼지고기에서 만든 소시지로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 그 간염 바이러스가 나온, 대형 체인, 슈퍼가
테스코예요, 테스코. 네, 유명한 테스코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슈퍼 매장도 테스코 건데, 이 정도 규모 기업에서, 아주 가장 잘 알려진 낙농국가에서 나온 고기로 만든 식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거는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진도 못 찍겠으니까, 촬영도 안 되겠으니까, 예, 아예 텍스트만 보게 되겠네요. 네, 허용된 150명만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전달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기자들이 들어가서 지면 중계는 하겠죠. 어쨌든 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그룹 미래전략 장충기 전 차장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관련 뉴스 JTBC에서 나왔습니다. 장 전 차장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1년 동안 15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건데요. 2015년 중반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입니다. 상당수는 업무 시간에 이뤄졌고요. 이 전 실장을 통해서 각종 정보가 장 전 차장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무였어요, 업무. 예. 150여 차례면 1년에 주말 빼고는 이틀에 한 번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 삼성이 정부 위에 있다는 이야기, 반농담처럼 많이 했는데, 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실제 내용도 업무와 연관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문자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현수 전 실장이 장 전 차장한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감사원 인사라든가, 또는 뭐,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사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받고, 뭐, 이게 다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통화 횟수니까. 예, 통화 문자 모두 합쳐져 있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통화를 했을 때는 무슨 정보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죠. 문자로 드러나는 게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이나 합병과 관련된 정보였는데, 그리고 추가로 이 정도로 장충기 사장급이죠. 네, 사장입니다. 네, 사장급이죠. 미전실의 차장은 사장급입니다. 낮은 것 같지만. 사장, 그리고 미전실 있는 분들은 다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출신들로 이루어진 미전실의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자기는 미전실에 근무하지 않았다. 미전실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국정원의 이제 추국장 얘기도 저희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3인방 인맥이고, 최순실 라인이고, 그리고 국정원 자체 조사라도 국정원의 그 개통을 거치지 않고 추국장이 직접 청와대에 직거래했다라는 거죠. 청와대에 직거래했다는 얘기를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국정원이 인정한 바가 있는데, 아니죠, 김명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양반이 인정을 했죠. 그런데 네, 이병기 실장, 예, 죄송합니다. 예, 이병기 원장입니다. 예.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네. 그렇게 국정원과 긴밀하고 그리고 직접 커넥션이 있고 최순실 라인과 국정원이 하는 걸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삼성이 최순실 존재를 모릅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최순실 존재를 모른다고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으니까 삼성의 주장대로 앞뒤가 맞추려면 최순실 몰라야 되거든요. 모른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황이시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라는 SBS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박영수 특검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수첩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해당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4월 재보선 대응이라는 메모인데요. 해당 부분에는 A 후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건강한 시민운동, 진영과 진영 싸움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우파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우파 시민사회 활동화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특검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당시 청와대가 우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201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참 잘 만들어요. 우파 시민 활동화, 건강한 시민운동. 이게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나 각종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청년 단체들이나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관변 단체고
청와대 혹은 국정원 혹은 뭐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누구나 다 했죠. 누구나 다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입증하려면 이런 사정기관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요.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을 뿐 다들 알고 있었죠. 이런 단체들이 이런 관변의